안녕하세요. 일산 백마마을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요즘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한 그런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또 매수가 매수 예상을 하시거나 또 파시는 분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일 것 같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어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내용들은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분위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요새 규제가 2020년 6월 17일에 다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 뭐 정말 여전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여전히 너무나 바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문의사항 또 현재 동향 이런 궁금한 것 또 여전히 또 그 부동산 매매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바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번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건지 세금을 더 받겠다고 하는 건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청와대 거기에도 민원 부동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현업 시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규제를 했어. 근데 초기에 처음 규제했을 때는 얼음처럼 싸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은 규제 아닌 지역이 어디 있는데? 그럼 규제 없는데 저 시골에 가서 뭐 사라는 거야? 아니 규제 있는 지하에 조그만한 뭐 정말 조그만한 그 지하 연립을 가지고 있어도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 백마역 앞에 백마마을 기준으로 규제 2020년 6월 17일 규제 이후에 그러니까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한동안 부동산이 엄청 그 상담 전화만 바쁘겠구나. 물건이 다 이제 걷어지고 거래될 만한 것이 다 거래되고 어차피 소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거래가 진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규제가 발표됐어요. 그럼에도 현상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있고 물론 그 5월 말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보다는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 문의가 살아있고 물건이 더 나오거나 뭐 물건이 거래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장은. 그러면 이게 규제가 되면 뭐 정부에서 말하듯이 집값을 잡을 거면 집값이 내려가든지 하여튼 매수가 멈추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로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동산 뭐 증시 전부 다 이런 투자는 심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집 없으면 큰일 나겠다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까지 가세해서 이제 집 없으면 진짜 몇 년 후에 난리 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매수세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6.17 보도자료 뭐 그 찌라시가 돌았던 너 이제 전세 살고 집 사? 그러면 거기 들어가. 주민등록 옮기고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1단위로 과태료 매길 거야. 그런 것들은 보도자료에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그나마 내가 전세를 끼고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직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향후에는 더 조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거죠. 그렇죠?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차 너 신고해. 이제 반드시 신고해. 뭐 이상하게 뭐 가족들한테 뭐 그냥 이렇게 뭐 집 임차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다 드러나겠죠. 임대차 신고해. 그리고 이제 뭐 5% 상한 제한하겠어. 그 다음에 임대차가 지금 2년으로 임차인 보호받고 있는 그 갱신 요구권을 2+2로 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임대차 3법인데,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임대인을 임대사업자화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임대사업자화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뭐 4년이나 8년 이런 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에 이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8년 임대 등록한 경우에 그 장기 보유 장특공제 그거 빼놓고는 별로 뭐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임대인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방법이 임차인을 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전세가 나오는 것들은 부동산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썩들썩 가격들이 매가가 올라가니까 새로 나오는 전세는 그 올라간 상승된 매가 대비한 전세가로 이제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세 매물이. 그러면 그 전세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 전세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가격은 높은데 임차인은 전세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인 전세자금 대출은 엄청 잘해줘요. 아주.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전세가 또 올라가면 또 그 올라간 전세를 계속 충당하면서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임차인한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 계속 전세 살아라. 내가 정부에서 대출해 줄 테니까.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2억이 전세가 있고 1억이 전세를 낀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집에 실제 그 집의 매매 대금에 충당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임차인의 돈이잖아요. 임대인의 돈이 작은 거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갭2 얘기를 하는데 임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거라면 그 2억에 대한 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2억 5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3억이 되고 그런 거를 메워줄 생각을 안 하고 무주택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빵빵하게 해줘갖고 계속 전세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하니까 임대인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년 묶일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5%밖에 증액을 못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매가까지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새로 나온 전세가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을 위한 건지 임차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세금을 위한 건지 뭐 어떤 건지 사실은 아니면 그 정치인의 정치색을 위한 건지 나 모르겠어요. 응?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는 늘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이 3기 신도시 그런 것들이 아마 한 5, 6년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있기 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서울, 용산, 기지창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발표한 대책안의 공급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 안에 이제 많은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간에는 또 이제 그런 청약을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고 또 가점을 위해서 꼬박꼬박 잘 청약 예금을 넣으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청약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청약을 넣어서 만약에 그게 당첨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지금의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또 부동산을 물어보셔요. 제가 어찌 알아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저는 그냥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는 뭐 세종시를 비롯해서 세무서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군구청이나 이런 데 이제 그분들도 정말 많이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전화가 뭐 엄청 폭증을 하고 구청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사람들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몰라요. 대기표를 받고. 그러면 거기가 통화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세무서 거기서도 전화 안 돼. 세무사 상담실도 전화가 안 돼. 막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다더라 저기서 저렇다더라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렇다더라 또 저렇다더라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또 상담을 하는 전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완전 과부하예요. 과부하. 정말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실 때도 정말 뭐 이래도 되나요 저래도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걸 Q&A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말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민원 전화도 확실히 줄을 거고요. 우리가 이거 읽다 보니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런 거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손님이 오셨다.
네, 뭐 조만간 또 이제 22번째 뭐 세법이나 뭐 대출 이런 거 관련한 자료들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한간에 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주시하시고,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뒤져보시고 알아보시고 다 공부하시고, 또 우리가 뭐 어떤 거래를 하던 간에 거기에서 뭐 그 허용되지 않는 뭐 진짜 과거에 했던 업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미등기 저기 뭐 또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내라는 거 다 꼬박꼬박 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갭투 이런 용어를 쓰면서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해서 타겟을 만드는 거, 그거보다는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임차를 하든 임대인을 하든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시장의 혼선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지만, 시장이 좀 이 요동치는 시장이 빨리 좀 그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야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모든 그 리듬이 S자 파동을 가지만 S자 파동을 가면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그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잠깐 짬을 내서 낸 거라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분위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전현재 공인중개사가 7월 동향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는데, 제가 이어서 지금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 두 번째 7월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어수선합니다. 조규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일본처럼 우리 아파트 폭락할 것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해 듣고 나서 뭐 깜짝 놀랐다는 등,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하라는 네 가지에 대해서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을 살펴보겠다라고 현직 장관을 불러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현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만 해도 조정지역으로 다시 묶였기 때문에 뭐 얼음 상태로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얼음인 상태가 3, 4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곧바로 다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예로 제가 예전에 작년 말에는 10일 동안 계속 평균 2건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건 한 날도 있고 하루에 3건 한 날도 있고 해서 평균 2건 10일 동안, 그게 지금까지는 최장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록 말고 이제 올해 초 들어서 열흘 동안 평균 한 건, 그러니까 못한 날도 있고 2건 한 날도 있고 열흘간 이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록이었고, 세 번째가 언제냐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계속 6일 동안 계속 거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2건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 소규모 부동산에서, 그것도 일산 백마마을에서 5단지 그 상간에 아주 작은, 뭐 월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작은 부동산에서 하루에 2건 하고 어쨌든 계속 6일째 거래를 한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뻥치냐고요? 그 뭐 뻥을 쳐서 그럼 나한테 뭐 수익이 생길 것도 아닌데 그런
그건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오늘도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추세로 보면 오늘 계약 거래 잔금만 4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일어나는 건 다 예전에 했던 거겠죠. 오늘 아침부터 엄청 바빴습니다. 공인중개사 전현재님은 지금도 지금 옆동 저기 3단지에 갔거든요. 우리는 지금 5단지이고 앞으로 3시하고 지금 현재 2시가 조금 덜 됐는데 3시하고 4시에도 잔금이 있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전현재 공인중개사는 벌게 될 텐데 저도 버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용돈 조금 타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광고비 들어오는 거 다 막내딸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제 소득은 사실 없어요. 다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5억 천에 사주었던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해줬어요. 저는 뭐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집사람이 다행히 공동명의로 해줘서 저한테는 이제 지분이 50%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미 공개했지만 지금 최저가가 5억 천에 샀는데 그게 5억 9천이 됐어요. 지금 6억 선에서 막 호가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 거래가 6억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달 사이에 2월 달에 샀으니까 지금 뭐 4개월밖에 안 지난 거죠. 그죠? 근데 8, 9천이 올랐잖아요. 그죠? 일반 서민이 8, 9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죠? 몇 년이 뭡니까? 뭐 10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타서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이 되니까 8, 9천을 모으려면. 근데 4달 사이에 8, 9천만 원이 어쨌든 불로소득,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8, 9천을 벌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제 9천 정도는 수익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런 수익이 내가 아는 사람도 생겼으면 해서 제가 뭐 폭등론자, 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폭등론자 아닙니다. 다만 현 실태를 지금 2000년 7월 3일 2시경 전후에 현 상태를 그대로 알려드려서 집 없는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무주택자들이 제발 집을 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빨리,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집 안 사면 정말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난달도 그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주택 구입을 가장 많이 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십니까? 30대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아파트 매수를 가장 많이 한 30대가 가장 많이 샀어요. 그들이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살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죽치고 분양 기다렸다가는 정말 앞으로 집 없는 서름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무주택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3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가서 실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서울도 그랬고 경기권, 이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30대가 돈이 넘쳐나서 산 건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돈을 그냥 융자를 내서 산 거예요. 굉장히 버겁겠죠. 그래도 안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야지만, 지금 이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타야지만 그나마 집 없는 서름을 면하겠다라고 생각해서 30대들이 뛰어드는 거죠. 저는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40대도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아파트를 매수했겠습니까? 현재 현 정부가 21번째 정책을 폈는데 월요일날 이제 22번째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뭐 양도세라던가 뭐 부동산 종합소득세라던가 보유세라던가 대폭 올리겠죠. 그럼 올려서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면 좀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 세금을 그쪽에 써야 되는데 그쪽에 안 쓰고 다 정치적 자금으로 쓰니까 계속 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 22번째 정책을 만약에 세금 왕창 올리고 김포하고 파주 다 조정지역으로 묶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흐름이 크게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대폭 때려 짓는 것만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해서 민간 주택에 맡기는 거. 다만 한 50% 정도는 일반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들어가서 영구 임대로 살거나 아니면 뭐 5년, 10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런 정책을 펴면 서울에 왕창 때려 짓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것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공급을 왕창 헬리오시티 그때 뭐 전세 대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처럼 왕창 막 때려 짓는 거예요. 거여동도 막 때려 짓는 거예요. 서울 근교는 막. 그러면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그죠? 지금 뭐 빨대 효과라고 해서 경기도권으로 막 흩어졌던 그 풍선 효과가 다시 다 서울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값은, 전국의 집값은 조금 떨어졌지만 서울 경기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요동치고 있는 거죠. 지금 7월 3일 2시 전후에서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거래가 됐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거래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것은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중산층, 이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 되겠구나라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30대, 40대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월요일 정책을 펼칠 때 세금 왕창 물리는 거 다 좋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을 좀 대폭 확대해서 뭐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에 왕창 때려짓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아파트 값이 차분해져서 지금 7월 3일 현재 매물 잠김 효과라고 하죠, 그죠? 매물을 내놨던 것들을 주인들이 다 걷어들였어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전세도 뭐 각 동마다 뭐 하나 있을까 말까. 각 동마다가 아니구나. 단지마다 뭐 평수마다 하나 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전세도 그렇고 전세 잠김 현상도 그렇고 매매 잠김 현상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다가 이제 월요일 발표되고 나서 다시 며칠 또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또 아파트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공급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전반적인 아파트 동향, 아파트가는 전세가 오르는 것과 맞물려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매물 잠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성부동산은 계속 6일째, 이제 7일째이죠. 계속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발품을 팔아서 좋은 매물을 구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물건을 어디에서 검색하세요? 요즘처럼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똘똘한 물건을 찾으려고 엄청 이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를 비롯해서 호갱이나 직방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어쨌든 외부 손님들은 부동산 물건을 찾으셔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하도 많이 이제 급변을 하다 보니까 두고두고 거기 나오는 물건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층이 어떻고 뭐 이런 가격이 어떻고를 열심히 고민해서 하는데,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면 그거 거래가 됐고요, 이런 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이 급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손님들을 유입하는 창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거래가 된 걸 알면서 그냥 지우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거래가 된지 몰라서 지우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손님 중에서 요새는 시장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카페 형식으로 이제 그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그게 블로그로 이제 그 이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모두 유튜브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을 때 그 허위 물건, 소위 말하는 허위 물건을 많이 가지고 손님을 유입하는 부동산들을 아웃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들도 정말 이거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제 그 손님을 낚는 그런 물건을 과감하게 이제 빼야 되는데 시장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현재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이제 백마마을 중심으로 늘 말씀을 전해드려서 일산 전역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백마마을 중심으로는 물건이 잠김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을 보고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백마마을 특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객노노에 보시면 왕관이 씌워져 있죠. 뭐 대장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5단지 같은 경우 평형이 22, 27, 32, 37, 49 평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평형이 믹스트가 되다 보니까 그 평형별 세대수가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그 중에 32평은 164세대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4동이 전부 남서향이고 한 동에 2라인만 남동향으로 이제 있는데 그거 세대 다 합쳐봐야 4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마마을 3, 4, 5, 6단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 그 물건이 이제 뭐 잡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평형별로 지금 진행된 실거래가는 22평 같은 경우가 2억 8,900, 2억 9천 선이고요. 지금 3억을 좀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고, 27평 같은 경우에는 4억 1,800, 4억 2천 선 정도가 지금 터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 거래가 드러나진 아직 않았을 거예요. 실거래가 아직 등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32평은 지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2평이 5억 800이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 물건이 5억 3천에 잠깐 이제 물건이 나와 있다가 바로 이제 잠김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5억 3천에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 인근에 이제 3단지에 31평형으로 가면 최근에 5억 거래가 꽤 많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실거래에는 아직 그 실제로 일어난 거래만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는 4, 5단지 합쳐서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거는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실제로 거래 가능한 거는 6억 선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로 37평 매수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다 이제 물건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49평 같은 경우에는 5단지의 공원동이 502동이 물론 이제 공원동이라 되게 이제 선호하는 동이지만 거기가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7천의 실거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게 한 7억 정도. 그리고 그럼에도 물건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 나머지 그 다른 동을 전부 합쳐서 49평의 매물들이 뭐 거의 이제 7억 정도가 되어 거래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뭐 6억 5천 선에서 팔겠다고 했다가 6억 8천에 팔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이제 거래 붙이면 조금 변동 요인이 생기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를 이제 다시 돌아보면 전세는 지금 이제 일산 전역으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 아이들 키우는 평형대의 계단식 아파트들은 물건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전세가는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고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22평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많아요. 적을 때 지금 한 달 반, 2달 전에 전세가 한 서너 건이었는데 지금은 10건이 훨씬 넘어요. 한 10서너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평 같은 거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22평의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백마역이 초근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이 찾고 또 이제 직장이 이동이 있을 때 뭐 직장 이동과 관련돼서 집을 얻는 그 1, 2인 가구 이런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그걸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가 여름이 돼도 지금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심각한데
이제 2차 변종으로 해서 더 커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들리는데 어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거 이제 잡기 힘들겠다 이런 염려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조금 연기했다가 지금은 아예 그 언제 할지 모르게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평상시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직장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뭐 그 집을 구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22평은 그리고 게다가 이제 22평을 새로 매수하셔서 전세를 낀 매물을 구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매물을 매수하셔서 그걸 새로 전세를 놓는 그런 것까지 덧붙여져서 22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매물이 좀 있고요. 그 다음 계단식 20평대 후반부터는 물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데, 덧붙여서 매매는 3단지 5억 이하로는 지금 뭐 1층이나 탑이나 이런 약간 그 조건의 컨디션이 다른 거 빼놓고는 거래가 5억 밑으로 잡기가 이제 힘들어졌고, 32평형 같은 경우에도 5단지, 6단지 합쳐서 5억을 넘더라도 물건을 잡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상황은 대충 이 정도 전달해 드리고요. 제 손님 중에서 이제 뭐 가끔 저한테 이제 물건을 사장님이 거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내주시면서 부동산에는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 사실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손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창들이 있죠. 호갱, 직방 이런 거. 근데 말고 그냥 부동산 내부적으로 보는 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올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님만 붙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거래가 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작아지겠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요청을 하냐면 기존 부동산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래를 했지만 내가 거기랑은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의 민낯이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반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쵸? 손님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거래에 집중해서 그게 생겼을 수도 있고 너무 거래에만 고집을 해서 손님을 실망을 시켰거나 거래가 매끄럽지 않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불특정 다수 백인 백색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물론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도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할 수 있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이 이제 손님이 한 부동산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개의 부동산을 들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물건을 거기에서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개사가 또 신뢰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거래로 연결이 되는데, 뭐 그 중에 어느 부동산에 갔더니 뭐 지금 좀 바쁜데 그냥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상담을 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거래에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너무 그냥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하고 바로 연결되지 거래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저를 그렇게 보시는 손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중개업을 하는 이제 중개사로서 현장에서 내가 거래 하나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이면 그냥 그 거래 하나로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래를 이게 말 그대로 중개는 매수자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매도자 편에만 서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양쪽에서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거에서 성실하게 중개하는 게 맞아요. 중개소마다 가면 부동산마다 가면 성실 중개 써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성실 중개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즘은 이제 시장이 하도 변화되는 게 많고, 또 보도자료가 너무나 이제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보도자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바뀌는 지식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좀 그때그때 바뀌는 거를 접수해야지. 손님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시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심지어 뭐 여기 오면서 그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그 반드시 읽어드리고 확인시켜드리잖아요. 그거 하지 않은 과태료 500만 원인데, 그거 하는 거 내용에서 이게 2종 일반이 어떻게 다르고 3종 일반이 어떻게 다르고 그런 얘기 다 하시고, 여기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위해서 주는 서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이미 다 보실 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부동산도 똑똑하게 상담하고 정직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동산의 민낯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사실 편치는 않지만, 뭐 지금은 변호사들도 중개업을 넘나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똑똑하게 꼼꼼하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동향이나 지금 분위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이 샜나요? 어쨌든 뭐 그냥 이러저러한 이야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네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어떤 시청자분 중에 저한테 뭐 개 XX 하면서 쌍욕을 해놨는데, 저는 악덕 몰입의 뭐 그런 부동산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들의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제한테 아파트를 사줘서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1억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처제가 저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줍니다. 왜? 아파트가 1억 넘게 올랐으니까 저한테 충분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나 혹시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왜? 아파트가 오를 거니까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까 그렇게 개 어쩌고 저쩌고 쌍욕을.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 뭐 하루에 800 번 적도 있고 하루에 900 번 적도 있고 하루에 1000 번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쌍욕을 단 그분은 과연 하루에 얼마를 벌길래 뭐 그런 혐오감에 찌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사는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 쳐줄. 그래야지 콩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뭐 저한테 콩고물 떨어질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22번째 규제 대책을, 지금 뭐 1년 이내 팔면 양도세는 80%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 뭐 종합부동산세 왕창 더 올려서 세금을 걷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 걷어 드리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라던가 양도세라던가 이런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말 무주택자로, 아니면 월세 살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정부에서 투명하게 그 세금을 쓰자는 거예요. 임대주택 팍팍 짓고, 뭐 민간 건설사들도 50%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의 서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세금을 그쪽으로 쓰자는 거예요. 정치 자금으로 쓰지 말고. 그러면 무주택자로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세금 혜택이 돌아가면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심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조금 더 무주택자들에게, 전 월세 거주하는 분들에게, 아니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공급 정책도 함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묶여있는 재건축, 재개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왕창 때려 지으면 거기에 임대주택도 한 50% 포함시켜서, 그럼 이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가난한 서민들이 좀 빛을 보고 좀 편안하게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22번째 정책 위반자께서 혹시 보고 계신다면 공급 대안을 세워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일반 서민들이 이 주택 정책에 의해서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본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숨기지 않고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전 투기보다는 투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아파트가 우상향 조금씩 오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짜장면 값이 오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오르겠죠. 당연히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투명하게 잘 거두어서 일반 서민들의 주택, 주거복지를 보다 안정화시키는데 사용되면 일반 서민들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게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 어떤 자본주의 어떤 천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세금으로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으로 때려잡는 정책도 펼치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공급 정책도 함께 펴자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창릉에 짓지 말고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확 풀어서 서민들의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7월 현재 동향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만 계속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죠? 정책을 21번째 폈는데 계속 21번째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공급 정책을 제대로 펴면 좀 주춤할 것 같은데 공급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정말 진정성 갖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이상한 댓글 달고 욕하기 없습니다. 욕하는 사람 반사입니다. 반사.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요즘 7월달 들어서 여러 번 동향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이고요. 부동산은 쉬는 날인데 오늘 계약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라인드를 내리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니까, 오늘 5번째 이제 7월 동향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약간 격앙된 어떤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발표를 듣는 일반인들도 모두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분노가 생겼냐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려고 했었던 그들 대기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사다리가 걷어차인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분노 감정이 이제 소모되겠죠.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서울에 똘똘한 한 2채 정도 갖고 있으면 50억이 됩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1년에 1억씩 꼬박꼬박 1억씩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자, 이제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이제 강남에 뭐 작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10억의 차익이 생겼다고 했을 때 취득할 때도 문제지만 취득세도 지금 12%니까 10억짜리 사면 1억 2천, 그죠? 만약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걸 팔려고 했을 때 72%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 10억 차익이 있다면 7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완전 정부에선 땡 잡은 거죠. 불러서도 막 때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7월 동향의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는 걸 때려잡을 수 있느냐? 때려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다주택자 뭐에 해당되지만 때려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됩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사례로 들었던 그 50억 그 사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10억짜리를 취득할 때도 12%니까 1억 2천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1억이 넘겠죠. 그 다음 나중에 10억 차익이 생겼을 때 7억 2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때려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뭐가 미스였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소득 사업 신고를 내게 해주면서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임대 사업자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대적인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적폐한테 대대적인 혜택을 주면서 끌어왔어요. 그럼 임대 사업자들이, 저희도 뭐 임대 사업자이지만 다 적폐냐? 아니에요. 그 임대 사업자들이 있어서 전세에 살았던, 편하게 전세를 살았던, 지금 전세 대란이고 초고가 못지않게 전세가 막 급하게 매매가보다도 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일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이 전세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더 전세 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은 뭐 게임도 안 됐겠죠, 그죠? 굉장히 심했겠죠.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없었으면 4년, 8년 거주했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어쨌든 지금까지 전세 대란을 막으면서 그나마 잘 유지해왔다는 건 임대사업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때려잡는 이 세금이 다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그것도 더 큰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이 분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수요자가 느낀 분노의 어떤 여러 갈래의 어떤 분노가 있을 텐데, 집값은 못 잡고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하는 그 감정 소비만 하게 만드는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분노를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이면서 값이 오를 만한 집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집을 살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 시장에, 매매 시장에 뛰어든 30대가 왜 뛰어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점제로는 아파트 당첨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 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에서는 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0대 1에 가깝습니다. 100명한테 뛰어놓고 1등, 얘한테만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당첨되기가. 가점을 채우기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리고 뭐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선분양 제도를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9천에서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데, 그렇게 늘리면 뭐 합니까? 100대 1의 경쟁률을 어떻게 뚫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한 명은 분양권에 당첨되더라도 나머지 99명은 또 내 집 마련에 꿈이 허탈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주택 마련에 사다리가 이제 걷어차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분노가 30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영끌이라고 하더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그 다음에 40대가 집을 사는 세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패닉 바잉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정말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월급을 모아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담보대출을 내서라도 뭐 신용대출이 또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중산층이 되기 어렵다는 거, 앞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정해지자 이제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확 다 올려놨어요. 아예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제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산 사람들은 뭐 아파트 세 채 네 채 산 사람들은 더는 못 사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죠. 그죠? 무주택자와 이미 주택을 산 사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빈부격차라고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최고 세율이 뭐 종부세도 6% 가까이 인상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도 이제 아예 그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면제 내지는 감면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람들은 4년, 8년 기한이 돼야지, 대부분 8년인데, 그러니까 8년 동안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도 정부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잦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도 오히려 시장에 불신을 심어줬고, 정책이 지금 21번째 나왔을 때까지 계속 올랐어요. 22번째 이거 지금 막강한 이제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죠.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오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지금 사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해서 자 이제 지금부터 때려 짓겠습니다 라고 해도 3년 뒤에 아주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도 3년 뒤에 입주잖아요. 근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땅 파기 공사를 해도 3, 4년 뒤에나 입주인데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언제 들어가서 살게 될지, 저는 뭐 18년도에 그걸 발표했습니다만 적어도 8년 이상 걸리니까 아직도 6년 이상 걸리겠죠, 그죠? 전 그보다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6년 뒤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할 선 분양권을 주고 나서 너 6년만 더 고생해라.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대책을 내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100대 1의 경쟁률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계속 잦은 부동산, 지금 22번째 나왔는데 전 다주택자 수요는 분명히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거의 뭐 사회주의 수준으로 올렸으니까 집 사기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거듭될수록 주택 수요자들은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계속 반복해서, 왜
21번째 발표했을 때 계속 21번째 올랐는데 이번에 22번째 발표했는데 22번째는 안 오르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정책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거 말고 공급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다 풀어서 이렇게 짓겠다라는 정책이 같이 들어갔으면 아마 조금 잡힐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사실 어떠한 정책을 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뭐 식당에 쫄면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안 오를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작, 폭락, 뭐 폭등 이걸 다 막겠다고 했는데 진보 정권에서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심리적 저지선이 완전히 깔려 있는 것도 정부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마치 양치기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늑대다 그래놓고 뻥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정부를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30, 40대들이 지금 영끌해서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는 때려잡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번 정책은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워야 되는데 그게 실거주자들을 이제 실거주자들만 집을 사라 해놓고 그것도 실거주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가는, 그래서 집값이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떤 징벌적 과세, 이게 집 없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징벌적 과세, 너네 뭐 1억씩 종합부동산세 매년 내라 그러면 통쾌할까요? 과연 무주택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언젠간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될 텐데 그렇게 썩 통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징벌적 과세가 분노의 분풀이 수단으로 이제 어쨌든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징벌적 과세가. 왜냐하면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아파트 없는 사람은 또 혜택이 없는 거죠. 그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라고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려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어떤 부담을 키울지언정 당장의 어떤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뭐 심하면 72%나 되니까 10억까지는 아니더라 1억 벌어서 야 너 7,200만 원 내. 그러면 글쎄요, 그 매물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증여의 길을 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정부의 세금을 때려맞는 것보다 증여를 해서 훨씬 더 싸니까 증여세가. 그러니까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4%에서 6%로 높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조세 회피 급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내년 이제 6월 1일까지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 전에 정말 부담되면 이제 팔겠죠. 당장 궁극적인 목표에는 다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세제가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리면 나중에 공급 부족 현상을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되지 않고 지금 문제는 서울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아우성인데 창릉에다가 저 멀리 있는 인천에다가 집을 때려 지으면 그게 바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특히 서울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아파트 오르는 것을 오히려 증여 같은 걸로 빠질 것 같으니까 매물이 더 없어지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다수 등장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제공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너무 단언적으로 오히려
세부담을 강화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의 유연성을 스스로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어떤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매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를 대폭 일정 기간 낮춰주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경우에 매물이 나와서 안정화될 수 있지만 이를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이제 올려서 매물 잠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버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성은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리는 쪽, 그러니까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왕창 올려서 세금은 엄청 많이 걷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유도해서 무주택자들이 그걸 살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감면 제도를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 역시 서울 등 그 수요자가 몰리는 곳에 원하는 곳에 공급돼야 되는데 저 멀리 창릉에 집을 때려짓겠다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부동산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공급을 확 원하는 곳에 강남에 때려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사람들 아파트 새 아파트 좋아하니까 집값 잡는데 가장 좋은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정부에서 만약 재건축 재개발을 층수 제한 없이 막 49층 이상으로 막 때려지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만이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집 없는 30대가 막 영끌해서 집을 살려고 애쓰는데 집 없는 30대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겠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언제든지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공급 대책을 좀 대폭 왕창 때려짓는 그렇게 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7월 동향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긴 어디냐면 제 사무실이 여기 바로 옆에 있고 지금 백마역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데가 백마역입니다. 그리고 501동 백마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금정 파주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가장 선호하는 그 출퇴근 시간에 봤더니
정말 붐비더라고요. 백마역이 나중에 퇴근 시간에 우르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뭐 백마역입니다만, 특히 출근 시간에 그것도 급행 열차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역 서지 않고 건너뛰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큰딸아이가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일산 탄현, 그 다음에 운정역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행열차를 아무래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전보다는 금능인가? 거기보다는 시청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배송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급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백마역에 아주 가까운 500인권,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나무들 보십시오. 뭐 4층, 5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처럼 아파트 조경수들이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7월 들어서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5번째까지, 오늘은 그 6번째 7월 6번째 70 대책 나오고 나서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거래 건수로 일단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건수입니다. 최장 열흘 동안 거래가 계속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 2번째였고, 지난주까지 3번째. 이상하게 딱 열흘 채워집니다. 사실 열흘 동안 매일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하루 빠졌습니다. 그런데 2건을 거래한 날이 있어서 매일 열흘 동안 거래한 셈이 되었는데,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 작은 사무실, 6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매일 열흘간 거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무실보다는 조금 거래를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일 연속해서 3번째 거래를 할 정도로 아주 활성화된 날들이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거래가 성사된 것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도 임대사업자이고 다주택자인데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솔직히 못 삽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특히 3주택 이상자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징벌적인 과세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과연 집값이 잡히느냐. 사실 아파트 값은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가를 정부에서 잡고 싶다고 해서 잡고 싶겠죠. 근데 물가가 잡힌 적이 있습니까? 매년 뭐 평균 2% 안팎으로 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아파트도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시장 공급,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당연한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아파트 값을 잡아야만 한다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잡아야만 한다는 발상이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다주택자, 임대사업 소득자 이제 다 완전히 쪽내는 뭐 좋다 이겁니다. 그들 때문에 전세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었는데, 이제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뭐 적폐시하고 이제 와서 싹 다 갈아엎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정치를 제대로 잘 정책을 펼쳐왔다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막 등 떠밀듯이 했었던 주임사 제도를 이렇게 뭐 5년에 변덕하듯이 이렇게 확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솔직히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바로잡겠다, 뭐 이런 제스처는 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무조건 범법자이냐. 자,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광고비가 들어오니까 그 광고비를 말고 뭐 저는 못합니다만 실시간 방송하는 거 있죠, 그죠? 막 돈 막 쏴주는 거.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송 같은 경우 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수익이 많다고 해요. 그게 어쩌면 직업이고 생계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다못해 이 작은 방송 유튜브도 돈 때문에 한다면 사람들이 왜 아파트에 투자하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근로소득해서 모으고 모아서 어떤 기본 소득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 이제 씨앗을 만들어서 그걸 투자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뭐 빌라에 3천, 5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자기 자본을 물려서 나중에 이제 1억 정도, 제가 1억 1천 투자했나요? 1억 1천 투자를 해서 전세 3억 5천, 1억 1천에서 5억 1천인가 아파트를 샀잖아요. 이렇게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제가 3억 5천이라는 전세 자금을 레버리지 효과로 이용했기 때문에 37평 매수가 가능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2월 달에. 근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은 지금이 뭐 5억 9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익이 과연 누구 거냐는 거예요. 1억 1천밖에 투자하지 않은 그 소유자 거란 말이에요. 3억 5천 투자한 그 전세 세입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전세 자금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 뭐 할 생각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본, 토지 이것 중에서 저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본을 가지고 토지를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왜 자본주의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뼈 빠지게 가서 일해서 월급,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니면 정말 성공한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년 때까지 다니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인데 정년 전에 자본 사업을 축적해서 이 자본에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증식시키고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다리가 유일하게 저는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금수저라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아니라면 아니면 내가 사업을 정말 잘해서 사업 소득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내가 증권가에서 정말 빠삭해서 뭐 증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근데 그건 너무 단타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저는 아파트가 자기 안전자산을 키우는데 좋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월 동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뭐 2+2 임대 조건 같은 거나 아니면 임대 전월세 신고제 같은 거 2+2를 비롯해서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뭐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뭐 뉴스도 막 발표나고 하던데 소급 적용하겠다는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5% 올리지 못하도록 옛날 것까지 다 소급 회사하겠다는 기사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급은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같고 또 증세도 그러니까 양도세가 너무 크니까 10억 차익이면 뭐 7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걸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증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증세도 팍 올려보겠다라고 원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7월 동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7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 정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할 게 아주 뭐 예전부터 내가 금수저라면 그게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4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저도 이제 더 이상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는 때려잡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때려잡듯이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이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나, 그러니까 나한테 현금이 있는 뭐 1억 5천 정도 현금이 있으면 지금은 37평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투자하고 와서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조정지역이지만 일산이 백마마을이. 근데 앞으로 오를 거 생각하면 저는 뭐 내년, 특히 내년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조선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1억 5천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하면 와서 직접 살아야 되니까 외지인들은 많이 투자를 못할 것 같고,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인 1가구 1주택자들은 현금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작은 한성부동산에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번 찾아오고 전화가 온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7월 10일 그 무서운 대책, 뭐 양도세라던가 보유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완전히 뭐 억소리 나게 세금을, 징벌적인 세금을 막 때려 부었는데, 그래서 다가구 주택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 거예요. 3주택 이상자는 아예 투자를 엄두도 못 내고,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이라면 반드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빚을 왕창 주택담보대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6개월 뒤에 들어와서 살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가장 근본적인 증거로는 지금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세대가 30대입니다. 30대. 그 다음에 40대입니다. 30대, 40대들이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지금 거의 뭐 분노에 찬 아파트 구입에 줄을 서고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무리겠죠. 무리를 해서라도 뛰어드는 이유가, 내가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그 100대1 분양권 100대1 뚫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불가능하니까, 나한테 딸린 자식도 없고 나한테 20년간 뭐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약 예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0대 40대는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쪽박 차니까 그냥 막 무리해서 막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뭐 정말 사돈 빚을 얻어서라도 막 뛰어드는 건데, 그걸 봐서라도 아파트는 빨리 구입하시는 게,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갈아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 저는 최대한 적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집이 모르면 좋잖아요, 그죠? 이상 오늘은 7월 아파트 동향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이번 대책 여러 번 나왔던 대책 중에서도 이번 대책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뭐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그 창에 들어가 보면 이미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 있고, 내가 지금 매매 진행 중인데 그러면 취득세 언제 내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별로 질문 정말 많이 쏟아내셨는데, 역시나 이번 보도자료에도 여느 때보다 더 심했죠. Q&A도 없고 세부사항도 없고, 심지어는 세법 시행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은 뭐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시장은 아수라장이고, 당사자들은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 알아보느라고 결론도 없는 걸 알아보느라고 손에 일도 아마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임대차 3법도 조속하게 하겠다. 뭐 세법 시행령도 이제 확정을 하겠다. 뭐 지금 기사에는 이제 어제 기사였나요? 기사에는 이미 계약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뭐 피해가 없도록 취득세 뭐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거의 폭탄 수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를 많이 읽어주고 우리도 동화를 많이 읽고 자랐겠죠,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동화 속에는 정말로 잔혹 동화도 엄청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헨젤과 그레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잔혹 동화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늘 선과 악이 존재를 하고 우리는 선의 편에 서서 거기에 선에 해당하는 미녀는 아주 아름답고 악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아기는 굉장히 추하고 무섭고 괴기스럽고 또는 남성 우월주의가 깔려있는 그런 것들에서 남성이 권력을 휘두르고 여성은 그 권력의 그늘에서 안주하는 그런 것이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인식되어진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동화 속에 무수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지방의 집을 파냐, 뭐 서초에 있는 집을 파냐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지방을 포함해서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선악의 구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있기 없기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면 적, 부동산이 없으면 선량한 서민. 그래서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건 너무나 좋은 정책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얼음으로 만드는 게 정말로 제대로 된 올바른 정책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이라는 건 사실 새로 지어서 따끈따끈한 새 집을 만드는 것만 공급은 아니죠. 그래서 법인을 규제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내년 5월 말 정도까지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공급 체계의 일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집을 던지는 거, 임대사업자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걸 던지는 것도 공급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정책이 취득 증가, 보유 증가, 양도 증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물건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취득은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빼놓고 8% 중과 12% 중과 이렇게 되는데 이 무서운 중과 취득세율에서 집을 그냥 덥석덥석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증여세율을 조정해서 뭐 또 맞추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렇게 무서운 양도세율에서 잠시만요. 손님 오셨네. 죄송합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공식 같은 거, 공식이라고 할 수 없죠. 삶이 뭐 또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으니.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었고, 직장을 잡아서 돈을 모으면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하면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삶의 부드러운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무너진 지 한참 됐죠, 무너진 지가. 그런데 지금의 정책이 새로 나오는 것들을 비롯해서 새로 앞으로 기존에 보도된 것들 포함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악 이분법적인 구도로 시장을 한번 떠보는 거, 늘 정책이 나올 때는 시장을 한번 떠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기사로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미 다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를 시장을 한번 간을 본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로 잡거나 이럴 때 하다못해 아이들 교육할 때도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주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제 채찍만 너무 강하니까 취득 아니면 보유, 양도 여기에 너무 중과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은 돌아야 경제도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채찍을 가하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을 걷어서 우리 지금 전 국민이 긴급 재난지원금 받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건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도 돼요. 이게 논리도 맞지도 않는 과세일 뿐더러 논리에 맞지 않는 복지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와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취득중과나 이런 여러 세를 중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1주택자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시장은 또 수월할까요? 그거는 모두 이런 것들이 심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으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뭐 아니면 지금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에 같이 편승돼서 주택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움직임은 꺾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 지나간 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상가를 문의하시는 분이 3팀 있었어요. 그러면 주택은 이제 너무 그 취득이나 아니면 양도가 힘들어지니까 상가나 오피스텔로 또 움직이거나 많은 부동자금이 어디론가 움직이기는 움직일 것 같단 말이죠. 뭐 그럴 때마다 계속 뭐 꿈틀거리는 것마다 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정말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양도세 그렇게 중과하느니 차라리 나 그냥 증여를 할까라고 했더니,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또 취득세 중과만큼 8% 12% 정도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또 기사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이제 그냥 현장에 지금 실제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불필요한 그 문의가 너무 많아진 거죠. 실제 그 어떤 일의 성사하고 상관이 없는, 이거 이렇게 된다는데 이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확정 발표가 없으니까. 매일 보도자료를 뒤져요, 저도. 혹시 오늘 보도자료가 뭐가 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이런 혼란을 주는 정부가 조금 야속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일산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에 지금 물건이 그렇다고 뭐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는 또 취득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람들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졸이고 있고, 이러다가 몇 천만 원 뜯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이거는 페널티 3천을 만약에 내지 않고 내가 이거 말소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다주택자가 돼서 이제 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임대사항을 제대로 지켜서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지키다가 마지막 자동 말소되는 그 시점이 딱 되면,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그냥 그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막 하시고, 취득이 언제고 내가 또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게 언제고, 이런 세무적인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제발 시장 분위기 떠보는 거 하지 마시고 좀 보도자료 내실 때는 확실하게 그 혼선을 덜 수 있게, 공무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좀 그런 자료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산에는 최근에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뭐 이미 파셨을 거고, 또 다음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분들 물건 보류하거나 뭐 이렇게 거두시거나, 아니면 개중에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거나 또 호가로 나온 물건들이 있기는 한데,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그게 일산이든 그게 서울이든 뭐 전국구든 간에 대책이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이렇게 대책을 쏟아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매수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들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팔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팔면 다시 못 사겠는데? 이제 집 사긴 정말 힘들겠어. 이래서 못 내놔요. 응? 일산에 일산 얘기를 하려다가 자꾸 옆으로 세요. 제가 흥분을 해갖고. 근데 이제 일산에 늘 존재하는 3대 리스크, 대북 리스크,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이 내년이나 GTX-A가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의 가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뭐 지금 또
그린벨트 이야기가 처음에는 절대 안 돼에서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산의 빈 땅에 또 어디 공급을 잔뜩 또 여기에 또 그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일산에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 그렇게 그 근접한 곳에다가 또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두서가 없죠. 죄송합니다. 조금 자꾸 흥분을 해요. 요즘에 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근데 이제 지금 파시는 분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사시는 분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지나간 거, 내가 팔았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거, 그래서 내가 번복할 수 없는 것들은 그때로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좀 화병이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도자료가 수시로 계속 나오는 이 시점에서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그 추후 자료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